예,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기후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기후위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인 실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한계 붙잡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그 대책과 효력만이 기후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간주되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기후운동가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느끼고 그로부터 분리되어서 기후정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전례를 정비했었는데요. 세계 이제 기후 중심주의라든가 탄소 환원주의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급발전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 기후정의 운동은 지금 기후 관련되어 있는 운동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기후 변화가 아니라 사실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주제 요구 사항들을 보자면 대표적으로 탈성장의 경제 질서를 만들자. 그다음에 생태 환경 제국주의를 없애자.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불평등하게 사회적으로 분배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처하자. 재생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성지위와 제의반대거나 아니면은 원주민 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운동이 이 기후정의 운동과 함께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의 기후정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론적인 전제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저는 자연과 사회의 변증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의 대극으로서 혹은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서의 자연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연한 어떤 관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자연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이나 아니면은 생태운동의 미학적인 상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과는 물론 다른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리학자인 닐 스미스 같은 사람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 한 대목을 인용해 보면 사회적으로 생산된 자연은 물리학자들을 사로잡은 자연의 통합성도 아니고 자연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생태운동에 의해서 우상화된 것도 아니다. 물리학자에게 자연의 통합성은 심각한 개념적 추상의 산물이고 자연으로의 회귀 애호가들에게도 역시 희망의 산물이다. 둘 다 관념적인 추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이 문제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사실 이제 기후위기를 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론을 어떻게 상상해 보려고 할 때 막상 기후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계의 삼위일체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로는 과학적 사실로서 기상이겠죠. 그죠? 우리 가지고 온도, 습도, 조류의 변화 이런 등등을 연구하는 기상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 추상으로서의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사실 사회 역사적 실제로서의 기후라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가장 많이 상상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것은 이 현상학적인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날씨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날씨, 기후, 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세 개의 항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 사실 기후정의 운동에서 표방하고 있는 혹은 현재 우리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인식론과 주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상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기후 위기를 서사적으로 상징화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곤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최근에 이제 기후 인문학 같은 것들이 부상하고 있을 때 이 기후 인문학은 사실 이제 과학이 독점하고 있었던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서사를 생산해야 할 책무가 인문학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은 역시 아미타브 고시 같은 사람일 텐데요. 아미타브 고시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져서 한번 인용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문호인데 이 사람이 요르단 출신의 소설가였었던 압돌라흐만 무니프라고 하는 분이 소금 도시라고 하는 사실 이제 유럽의 정유회사가 들어와서 이 아랍 지역 내에 있는 유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민주의적 착취와 개발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약간의 공상과학적인 소설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 영어로권에 번역되자마자 존 업다이크가 굉장히 퉁명스럽고 야박한 비평을 쏟아내는데 이건 소설이라고 좀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소설은 개인의 도덕적 모험을 다루고 있는 근대문학의 소설의 기본적인 정의를 쫓으면서 이 기후위기를 다루는 소설은 소설이라고 쳐주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설을 이제 퉁명스럽게 비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고시가 이제 굉장히 분개하죠. 개인의 도덕적 모험을 다루는 것이 근대 소설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 이제 인류세의 지구는
그의 표현을 빌려보겠습니다. 인류세의 지구는 바로 도무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광대한 힘이 좌우하는 피할 수 없는 집요한 연속성의 세계이며 시공간에 걸친 방대한 간극을 더없이 긴밀하게 이어주는 생각할 수 없는 규모의 힘들로 구성된 세계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휴먼 스케일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근본적으로 서사의 그 가능성의 너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인간적인 경험을 서사화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장르라고 할 수 있고 서사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기후위기는 사실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를 재현할 수 없다면 이것은 문학의 위기이기도 하고 소설의 위기도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아미타부 고시가 던집니다.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은 기후위기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어떠한 과학적 현상이기 넘어서 사실 문학의 근대성에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던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실제, 리얼리티로서의 기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그 마르크스의 가치 형태론이나 사회 형태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참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를 자세히 쫓아가면서 듣지는 못했지만 사실 SF를 정의하고 비평할 수 있는 최근 이론적인 담론들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신유물론이나 사변적인 유물론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철학적인 경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담론들에 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연으로서의 인간과 비자연으로서의 인간, 물론 인간 대 자연의 이분법을 깨뜨려야 한다고 하는 최근에 가지고 있는 신유물론을 둘러싼 신유물을 비롯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변적인 철학적인 담론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인식론적인 공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다. 인간 대 자연의 이분법을 깨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간의 오만함을 참회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위상, 예를 들어서 분명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비자연으로서 존재하기도 하죠. 모든 것은 물질일 수 있는데 그 물질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주체라는 물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추궁하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유물론으로 결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객체이긴 한데 그 객체 가운데 진짜 독특한 하나의 객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객체가 이름이 주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삭제한 채 이와 같은 제가 보기에는 모종의 일종의 지적 목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이제 비판 철학 이전에 모든 것을 자연으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어떠한 존재로서 물질, 자연 등등의 관념을 들먹이는 것은 사실 사회 역사적인 실제를 다루고 있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 역사적인 실제로서의 기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왜 마르크스의 가치 형태론이 유용한가를 언급하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본주의라고 불리고 있는 자본주의는 아주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마르크스는 형식 이론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인 적대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사회라기보다는 왜 하필이면 물론 계급 적대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독특한 그와 같은 형태가 존재하느냐를 탐문하려고 하라는 것이 저는 이제 마르크스의 생산 양식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치 형태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물론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는 평범한 물질적인 객체입니다. 마르크스 스스로도 전혀 보아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물질적인 객체이지만 사실 굉장히 이상하죠. 예. 바로 이제 그 점을 마르크스 가치 형태론과 혹은 물신주의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물질과는 다른 종류의 물질, 즉 추상으로서의 물질, 마르크스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감각적이면서도 초감각적인 물질이 바로 상품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구체적인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무한히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가치를 품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본가의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삶을 유족하게 만들거나 삶의 안녕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부의 증가가 아니라 가치의 증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가장 주술화되어 있는 사회, 가장 미신적인 신념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사실 이제 우리가 계몽 이후에 탈미신화되었다고 탈주술화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세계보다 어느 역사적인 시대보다 주술화되어 있고 어떤 신비적인 것에 의해서 들려 있는 사회.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추상이 지배하는 세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끼리 맺고 있는 인격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거의 전적으로 추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르크스가 정치영작 비판 요강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쓰고 있는데, 그러나 추상이나 관념은 개인들을 지배하는 저 물질적 관계의 이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상식에 비추어 보자면은 모순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추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관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정신 내 추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는 흥미롭게도 그와 같은 추상이 나날의 일상적 생활 과정 안에서 직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론과는 관계가 없는 유물론을 제안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추상으로서의 물질적인 객체라고 불리고 있는 부르는 이제 괴상하기 짝이 없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제 그 신비로운 객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이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스스로의 모양을 변신하면서 나타나는데요. 마르크스의 자본이라고 하는 책이 서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와 같은 추상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여러 형태로 변신하게 하는가를 보여줄 텐데, 대표적으로 상품, 노동, 화폐, 자본, 이윤, 지대 등등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생산이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한 생산이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져 있는 형태이고,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헛개비 같은 대상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성이라고 불리고 있고 오브젝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말일 텐데요. 독일어에서는 독특한 함의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라고 불리고 있는 것,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객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린 동일시하고 가끔 편의에 따라서 혹은 문맥에 따라서 구별하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주어져 있는 실제를 대하려고 한다면 내 앞에 여러분들 하이데거를 잘 아실 테니까 그것을 어떤 객체로 정립하지 않고선 그 대상에 접근하거나 그 대상에 작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제 유령과도 같은 헛개비와도 같은 대상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점에 주목해서 독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인류학자이기도 했었던 아도르노 주변에 있었던 유명한 학자인 알프레드 존 네텔 같은 사람은 리얼 앱스트랙션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괴한 표현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현실 추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텐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넌센스로 가까운 표현이죠. 리얼 앱스트랙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념적 추상이면 좀 예를 들어 주관적 추상은 말이 되는데, 이와 같은 추상이 객관적인 세계 자체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 생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현실적 추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추상은 나의 편에서 주체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쪽 편에서 객체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객체의 물질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객체는 물질적이기도 하지만 초물질적이기도 하고 감각적이면서 초감각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상품 생산 사회라고 불리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특성을 이와 같은 가치 형태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형태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되고 있는 자연의 재현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역시 처음으로 현실 추상으로서의 자연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값싼 자연 혹은 이제 저렴한 자연이라는 관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제이슨 무어 같은 분이 이제 세계체적인 관점에서 항상 월드 이코로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 자연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실 자연을 둘러싸고 있는 폭력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중심과 주변의 공간적 그 시간적인 균열이 이 자본주의 역사적인 재생산을 가능케 했다. 사실 식민주의 없이 자본주의를 상상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기 자신의 역사적 기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본권주의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자본주의는 자기 역사적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마르크스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몸에 있는 온몸의 구멍에서 오물을 뿜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지만 사실은 폭력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마르크스주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시초적 축적이라든가 본원적 축적이라고 불리고 있는 역사적인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그것은 식민지와 제국주의, 대개의 경우 폭력과 약탈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변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의 현저한 역사적인 그 단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제이슨 무어가 라지 파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그 글에서 그는 이제 실질적인 추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아까 얘기했었던 현실 추상이라고 제가 이제 옮겼던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참조하면서 이와 같은 제국주의고 식민주의적인 지배와 약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지구적 자연의 질서의 통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추상, 자연이라고 불리고 있는 추상의 발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도도 지금 저희가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생태적 가치론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장을 알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제 폴 버켓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부라고 불리는 것과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다르다. 혹은 한국에서 환경운동연합이라고 불리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이 전에 반공해운동연합이네요. 반공해운동연합이라고 한 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과학 전공자들 중심으로서 야 공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참조점이 될 만한 책이 없었는데 당시에 사실 그 폴 사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류 경제학 밑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반공해 경제학이라는 책을 조술하면서 굉장히 사상적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케인즈주의적 경제학자처럼 비춰졌는데 이 사람은 반공해 경제학을 쓰면서 자연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 담론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주체는 자연을 무엇으로 다루냐면 소재적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형식적 측면에서 즉 가치가 있느냐 여부 측면에서 다rum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마르크스를 참고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왜냐 적어도 공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한 미나마타병이나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실제로 이제 엄청난 환경 위기를 겪었었던 일본은 현대사 안에서 그와 같은 경험들을 어떻게든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담론이 필요했을 텐데 그 경제학자의 그 지적인 여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사람의 책이 반공해 경제학이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고 당시에 이제 그 사회사가가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하면서 그 당시부터 무슨 책들을 읽고 반공해 운동에 참여하게 되셨냐고 물었더니 그 경제학자의 책들이 큰 참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이제 그래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주장이 폴 버켓이 하고 있는 주장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부의 머티리얼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순정도가 1000%가 넘는 유물론을 갖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머티리얼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혹은 형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시장 교환에서 사용 가치로서의 자연이 가지는 다양하고 특수한 질적 형태는 모조리 사상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사이토 코에이 같은 책을 이제 크게 부상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그 미출간되어 있는 자연과학 텍스트를 이제 읽으면서 마르크스가 어떻게 생태적 사고를 했는가를 이제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르크스가 문제시한 것은 가치의 추상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특수한 가치를 매개로 한 인간과 자연이 물질 대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수적 측면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가치에 의한 정정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 자체를 변혁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우리가 현재 맡고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그 어떠한 윤리적인 담론을 통해서 또 뭐 신인문을 비롯한 철학적 사변을 동원함으로써 해결을 가능할까? 왜냐하면 자연은 이미 역사적인 그 사회적인 형태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뭐 이런 측면들을 이제 아무래도 주목하지가 않을 수 없겠죠. 뭐 생태적 부등가 교환과 생태 제국주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표상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재현하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 부등가 교환을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생태 제국주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탐색을 해야겠죠. 자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 생태적 조건을 규정하는 이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가치 형태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자본주의는 어느 사회와는 여느 사회와는 달리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회다. 가치 생산을 통해서 자연과의 물질 제사를 영위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지점에서 이와 같은 그 가치 형태론을 통해서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가 진정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마르크스가 했었던 유명한 설명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분들 그 자본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라고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설명을 따르자면은 모든 것은 동등한 가치끼리 교환되기 때문에 사기와 협잡이 아닌 한 어떤 형태든 착취가 일어나지 않고 가치의 증식은 있어서, 왜냐 같은 가치끼리 교환만 되고 있는 시장 사회라고 한다면 시장 교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치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는 바로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접근 불가지역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바로 공장이다. 이런 식의 유명한 표현을 마르크스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과 자연이 물질 대사가 이와 같은 자연이라고 불리는 사회 역사적인 추상을 생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우리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곳은 역시 이와 같은 공장과 유정 그리고 플랜테이션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커뮤니즘인데요. 사실 이 태양광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썼던 이유는 그때 발표하는 자리에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이제 많이 참여해서 조금 좀스럽지만,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후정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들의 핵심적인 담론은 탈성장, 디그로스인데 사실 저는 디그로스 담론에 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좌파라면 탈성장 입장이어야지, 지금 당장 발전소 스위치를 꺼야지 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런가?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곳은 있지 않냐?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탈성장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사회 역사적인 정치 체제가 발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탈성장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 정책 헤게모니 때문에 사실 이제 그에 반대된 일처럼 여전히 성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왜냐하면 기후 위기를 떠드는 가운데서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는 에너지 빈곤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에너지 포버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막 몇만 킬로와트를 쓰고 있다면 뭐 1인당 기대 수명, 지금 그 글로벌 북반구에서 존재하고 있는 평균 기대 수명 정도, 예를 들어 45세에서 50세 정도의 기대 수명에 이르기 위해서 최저로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따지면은 전력 크기로 3kW 정도라고 합니다. 3.3에서 3.5kW라고 통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 정도를 하기 위한 성장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기후 빈곤이라고 하는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위계적인 체제를 문제시하지 않고서 그 얘기를 이제 넘어갈 수가 없을 텐데, 어쨌거나 그런 주장을 내거는 순간 너 저기 생태 근대화론자구나 라고 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쓰면서 막 능멸을 하기 때문에 이 탈성장론에 관해서 이렇게 좀 그 각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태양광 코뮤니즘이라고 불리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슈왈츠먼이라고 하는 1996년에 한 저널에 발표했었던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글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태양광인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생태사회주의자를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 대부분 이런 가지죠. 교환 가치를 위한 경제가 아닌 사용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를 만들자. 소비주의가 조장하는 풍요로움이 아닌 내핍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더불어하는 풍족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커먼 럭셔리 같은 것들을 내세운다든가, 그 다음에 자족적이고 자급적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로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형태들의 이제 대안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계급투쟁으로서의 기후위기라고 하는 그 재미난 책을 이제 보소란 출판사에서 출간했었던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놓고 자코뱅이라고 하는 미국 영향력이 있는 그 대중적인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중요한 필진으로 참여하고 이제 후보라는 사람은 이 탈성장론자들에게 좀 빙정되는 그 책을 한 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실제로 대다수의 노동자, 왜냐하면 기후위기에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은 자본가 세력인데 인류세의 담론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특선 사회적 집단들이 존재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계급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노동자 계급을 끌어들여서 탈성장 체제로 탈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두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성장이 없이 즉 이윤의 증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끊임없이 자기 바퀴를 돌려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탈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포스트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어떤 전망을 탈성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담론이 자본주의 너머로의 이행이라고 불리고 있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면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의 주도성이 필요로 하다. 그런데 이제 그때 벌어진 논쟁은 노동자 계급에게 에어컨 스위치를 끄게 해야 되느냐 말을 에어컨 스위치 논쟁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좌파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논쟁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탈성장 담론이 주도하고 있는 논쟁 안에서 발전소의 스위치를 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어떠한 형태의 우리에게 대안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저감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 역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파력 이런 것들과 같은 그 현재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슈왈츠만이라는 그 원래는 이제 생물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최근에 출간돼 있었던 핸드북에서 태양광 커뮤니즘에 관련돼 있는 항목이 있어서 데이비드 슈왈츠만이 자기를 기고에 있는 자기 소개를 하기를 생물 지구화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양반이 태양광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1시간의 태양열로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 1년간 소비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성장은 흔히 이야기할 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엔트로피로 향하는 지름.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에너지가 그 운동으로 절환되고 난 다음에 엔트로피를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은 곧 엔트로피 상태,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담론들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하는 입장을 이제 펴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이제 복잡한 담론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만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력학 커뮤니즘이 필요하다, 연력학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이행의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성장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안드레스 말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볼 수 있는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상에 쌓여져 있는 재고라고 바라보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관점과 이것을 플로우라고 보는 흐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는 대안적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재고라고 보는 그 시점 속에서 에너지를 파악하려고 하려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관계 바로 그와 같은 형태의 시점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키자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태양광 커뮤니즘이 물질화되어 있는 물질적 삶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우리는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존했었던 자본주의를 폐지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우리에겐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고요. 에너지는 물질 대사를 실현하는 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 대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자본주의 물신에서 벗어나는 실천에서 필요할 것이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제 태양광 커뮤니즘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커뮤니즘적인 연력학을 통해서 엔트로피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과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침묵되어 있는 탈성장 담론을 넘어서 현재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실용주의를 멀리하고 지구 엔지니어링 같은 걸 대표하는 대기 중에 이제 그 황산염 에어로졸 같은 것들을 뿌려서 태양 복사를 막음으로써 기후 현재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알다시피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특히 화석연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UN 그 총회에서 이번 대회 가장 큰 목표가 화석연료 퇴출이었는데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소, 무슨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렸으니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이번에 결의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극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1.5도 이내로 그 지표면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파국적인 기후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그 여름을 보냈던 올해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락 같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탈성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어떤 근본주의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체계를 기후위기라고 만들고 있는 자연적 질서의 체계가 상동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민중적 발전소를 건설해서 현재 그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고 이들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집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할 테고 여러분 알다시피 에너지는 또한 칼로리여서 기대 수명에 가깝게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의 접근,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식품 산업의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들이 또한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그 발전소는 이와 같은 사회 질서의 체계를 가능하고 자연과의 물질 대사를 가능하는 물질적 질서의 전체의 양상부를 저는 이제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전소는 불은 꺼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지점에서 현재 그 솔라 커뮤니즘이라고 부르는 태양광 커뮤니즘으로 가고 있는 이행의 전략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과학자에게 맡겨질 일도 아니고 또 자본주의 역사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누군가에게 맡겨질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것을 상상할 개인의 현상학적인 주관적인 경험과 인간 스케일을 넘어서고 있는 기후위기라고 불리고 있는 재현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나가는 미학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인식적 지도 그리기, 총체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때 탈성장이 대부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길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 태양광 커뮤니즘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서동진 선생님의 발표의 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 이영준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은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주제가 다 공통적으로 SF에 대한 건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SF라는 글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발표에 나서셨느냐라고 질문하려고 했더니만 서두에 이제 그 변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궁금증은 남는데 제가 혼자 생각한 건 이겁니다. 솔라 커뮤니즘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현실 너머의 어떤 픽션적인 레벨의 해결이 있기 때문에 SF적 측면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태양광 커뮤니즘은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하지만 SF에 나올 것 같은 주제 내지 소재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을 SF로 보시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한 형태로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토론문의 첫째 질문은 아까 서동진 선생님하고 잠시 얘기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장황한 얘기를 이제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서동진 선생님 발표에서 가장 많이 찬성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기후변화에서 체제변화로 바꿔야 된다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생각할 때 항상 방식이 뭐냐면 특정 요소를 빼자.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발전소를 끄지 말자. 발전소 끄는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소는 국가 기관 시설이면서 1급 보안 시설이에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껐다 쳐도 발전소는 국가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이 국가 체제가 무너진 데서는 발전소도 작동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남수단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 1%만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사 발전소를 껐다 해도 국가가 다시 달려들어서 바로 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항상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기의 소비자로 매일매일 살아가요. 하루만 정전되면 우리 못 살고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형태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하루 전기 꺼졌다. 안 꺼집니다. 거기 비상발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꺼졌다. 그러면 막 수천억의 피해가 나요. 그래서 발전소는 꺼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결국 복잡한 얘기를 좀 요약하자면 에너지 문제는 특정 요소를 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실적 추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에너지가 하나의 자본주의적 가치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거가 문제라고 보는데, 그 특정한 요소를 빼거나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한데 묶여 있는, 저는 이제 그리드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그 철학자가 쓰는 말로 하면 이제 아상블라주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물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이기도 하면서 경제적 체제이기도 하고 가치의 구현체이기도 하고 담론이기도 하고 관념이기도 한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상블라주 속에는 우리의 주체 형태, 즉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주체라는 문제가 끈끈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요소를 뺄 수가 없다. 주체를 죽여도 죽일 수 없지만 소비하는 주체를 죽여도 다른 소비하는 주체 계속 다시 태어나고 마치 그 리턴 오브 더 리얼처럼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전반적인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보자. 그래서 이제 아까 PPT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태양광 커뮤니즘을 말씀하시면서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뒤바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선후관계인지 아니면 하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냥 제가 긴 얘기를 단순하게 줄여서 질문 드리자면, 저는 꺼야 하는 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본주의를 끌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제 토론문의 맨 마지막 문장, 체제 변화는 주체의 문제에도 수반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쓰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소비가 실존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주체입니다. 체제 변화는 그런 주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제가 거칠게나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과연 선생님의 발표는 어떻게 해서 SF냐, SF에 관한 거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자본주의를 끌 수 있냐.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드라는 표현보다 아상블라주라고 불리고 있는 표현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력망이나 송전망을 가리키고 있는 그리드라는 개념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질서는 그리드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근데 그 그리드가 시공간적 그리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에 관해서 글 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썼었는데,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이라고 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집적되어 있는 이동 가능한 물질적 객체를 나는 상품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의 소비, 채굴을 비롯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항상 상품을 생산할 때마다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집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그런 이산화탄소가 집적되어 있는 이동 가능한 오브젝트로서 상품을 얘기할 때 이동 가능한 것이 뭘까?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독특한 시공간적인 그리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석유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20세기에 석탄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막대, 우리가 흔히 기후위기를 초래했었던 그동안의 비약적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대부분은 이제 석유가 주요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가능했을 텐데, 석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점은 바로 이와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사회적 추상으로서의 상품 생산이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석유는. 반면에 태양광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커다란 저항 가운데 하나는 바로 태양광 에너지는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흥미로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고비 사막에 약 3% 정도만 태양광 전지판을 거기다 설치를 하면
유럽 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전력 생산 모두를 커버할 수 있다. 3%만 하면. 그리고 고비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그 타임프레임 상으로는 10년 안에 재생가능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쓰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최적의 기술적 수단들이 갖추어져 있고 태양광 에너지로 완전한 전환은 하고도 이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과학기술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방금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적인 그리드와 어긋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가 자본에게는 전혀 원하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시간적 연결상 어떠한 형태의 시간적 단절도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를 꼽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단연코 금융기관일 텐데 태양광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있고 그것이 수익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이 가지고 있었던 평균적인 주식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꼽아보면 통계상으로는 22초라고 합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22초 단위로 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년, 200년 단위의 태양광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만들고 싶어하는 금융기관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원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불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에서도 BP가 태양광에 대대적인 투자를 나섰다가 훨씬 더 석유가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로 전환하고 그래서 비욘드 페트롤리엄이라고 회사 명칭도 변경했었다 그래요. 그러다 다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으로 돌아오면서 쉘도 그 똑같은 이제 일에 나섰었고 이런 종류의 이제 변화들은 보자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그 공급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단 1초의 시간적 지지체도 없이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재고를 남기지 않고 적게 생산 공급해서 저스틴타임 생산 시스템으로 가능케 하려고 하려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가장 대대적인 탄소 배출을 가능했었던 그 경제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독특한 공간적 그리드를 갖고 있고 그것이 에너지 체계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공간적인 연결성을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 가능 에너지들 새로운 에너지 체제는 당연히 자본주의 시스템과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공간적 그리드를 거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시간적 그리드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단 순간의 지체도 없이 계속해서 이윤이 증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를 통해서 이제 경쟁과 독점, 기업이 시장, 자본으로 살아남느냐 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자본주의 공간적 그리드를 가능하게 했었던 것이 우리 방금 이야기했었던 화석 연료에 기반해서 에너지 체제였기 때문에 이 그리드를 거부하고는 실현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사라사막 북부에 대저택이라고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앞서 고비사막에서 했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그런 지점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과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뭐니 해도 네덜란드의 기후정의 운동가이기도 하고 필자이기도 하고 화석자본이라는 책을 쓴 이제 안드레아스 말름 같은 사람인데 어제 발표에 그런 게 있었을 텐데요. 이 사람은 최근에 자기는 이제 우리가 기후정의 레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력 계획 경제를 도입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면 방금 이야기했을 그와 같은 그리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고 그 국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코로나 때 우리가 보았었던 전시공사제 시스템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지 않느냐. 2차 대전 이후에 아이젠하워가 도입했었던 전시계획경제든 아니면 러시아혁명 이후에 도입했었던 전시공산주의든 이와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동력계획경제라고 불리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임박한 기후정의를 근데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의외로 정반대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A라는 곳이에요. LA는 유일하게 모든 전력망들을 민영화하고 있는 세계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유일하게 조달부터 시작해서 발전과 송전과 그 전기 제어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을 시정부가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는 2030년 안에 태양광 에너지로 100%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회적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인 권력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안의 경로는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안드레아스 말름식의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문제는 이와 같은 집합적인 정의와 권력을 향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그것은 사실 이제 우리 만연해 있는 탈국가주의적인 무정부주의가 오늘날에 가지고 있었던 정적인 상식이자 지혜처럼 통용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민중적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장.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안데르스 발람이 동력 계획 경제 같은 이런 계획 경제 플랜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대안이 아니냐. 코비드 19에 우리가 갔었던 팬데믹 위기 때 우리가 실현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F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SF입니다. 네, SF적일 텐데요.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SF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앞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현상학적인 주관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초과하는 것들을 재현해야 될 때 그때 그것들을 그런 재현을 가능하게 나가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상징화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저는 이제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SF적인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SF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특정한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상상에 의해서 채색되어 있는 어떤 서사의 종류를 가리켜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현재 재현 가능한 지평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경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모종의 시도. 물론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앞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 최근에 SF를 사회 역사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소설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인 소설이 가장 유력한 장르로서 SF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그런 SF라고 하는 소설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변적 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안으로까지 육박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그 소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SF라고 하는 것은 정의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휴먼 스케일을 넘어서고 있는 무엇.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역사 소설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든가 리얼리즘 소설이 직면했었던 과제 같은 것이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르톨트 브레이트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재현 가능한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을 때 베냐민 같은 사람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재현되지 않는 위기. 예를 들어서 공장 사진을 천장만장 찍어봐라. 왜냐하면 공장은 건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그가 서푼짜리 소설인가요? 그 소설을 쓰겠다고 시카고에 있는 그 도축 공장, 시카고는 시카공 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존 싱클레어의 까먹었다 제목이 통조림 공장에 관련된 정글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카고에서 이루어지고 시카고는 또 하나가 선물거리로 유명한 금융 자본의 중심지였는데 이건 도저히 소설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때 그가 필요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그때서 유명한 에세이 몇 개를 발표하는데 결국 소설가는 탐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재현 불가능한 것을 재현 가능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속으로 끌어들여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SF적이다.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불리는 것이 특히나 그와 같은 형태의 서사화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냥 클리파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후 SF라고 불리고 있는 특정한 장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SF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학적 프로그램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도 되지 않겠는가. 제가 무례한이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이제. 네, 이용준 선생님 혹시 더 질문? 개안 지켜줘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얘기는 뒷풀이 가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제가 플로어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주시죠. 저쪽에 있는데. 네, 선생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머리가 지금 팽팽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영 선생님 제 토론도 이제 듣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지금 당장 스위치를 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스위치를 꺼서 이걸 전부 이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지 이 어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이제 투사시키고 있는 이제 글로벌한 행성적 규모의 어떤 이제 이 힘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민중의 발전소는 남겨두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맥락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민중의 발전소를 그러니까 결국 코뮤니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생산 수단에 대한 어떤 민중적 소유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민중적 발전소를 저는 어쨌든 태양광 기술이 탈중앙화에 가장 최적화돼 있으니까 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하는 탈중앙화 이런 조직, 다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에너지 소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이제 막 강력하게 이제 막 그 국가가 이거 이제 계획 에너지 경제로 이렇게 그 이제 드라이브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태양광 에너지 어떤 이제 기술 코드랑 조금 이게 양립이 이제 가능한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의 사회적 생산에 대한 민중적 소유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생각하시고 있는 게 계신지 다른 이제 뭐 국가 에너지 경제 막 이런 물론 이제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선생님 다른 의견이 이제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뭐 생기론적 유물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이제 그레이엄 하먼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뭐 우리가 전부 주체가 아니고 전부 이제 물 자체고 이제 막 객체고 뭐 이 주체로서 이제 관계를 이제 현시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의 그냥 이제 어떤 매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저는 이제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예인데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비인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뭐지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막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인간 이제 자본 권력에게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 어떤 일종의 어떤 이제 사회적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제 권력들을 이제 투사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서 이 약간 신유물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 난제들을 이제 이 막스주의가 어떻게 이제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이영훈 그런 거죠. 네, 그럼 네,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태양광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화되어 있고 민주적인 형태의 에너지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래로부터의 그 협력과 뭐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는 제가 보기에 불시시라는 거예요. 예. 왜냐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생산 체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리도 무엇보다도 앞서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기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제리에서 생산되어 있던 태양광 에너지가 방글라데시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서 태양광 건전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석유처럼 이동 가능한 에너지로 안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곤역별 그리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에너지 분배 체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거제도에 있는 그 산골에 햇볕 잘 드는 곳에 그 태양광 발전소 몇 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제도에 있는 주민끼리 그 지역 내의 생산 수준을 속박시켜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꿈일 수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었던 에너지 불균등에 아무리 태양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풍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지리적인 불균등한 분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았던 시공간적 그리드 안에서 있는 시스템들을 연결하고 다시 다른 시공간적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에너지 그리드 체계들을 만들어서 그걸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현실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분열 가운데 하나가 태양광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제 부류가 바로 밥사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이제 협동조합적인 아래로부터 이 민주화 집중화되어 있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의 장점으로 꼽거든요. 그 태양광 에너지를 유사 윤리 정치적인 관념으로 채색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상화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 이 화석 자본 체제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면밀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대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물론, 객체지향 존재론, 그래가지고 있는 물랄론과 생기론을 비롯한 우리 주변에 이제 범람하고 있는 다양한 철학적인 담론들에 관해서 마르크스주의가 오늘 계속 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로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물질적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객체성을 초과하고 있는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탐색이다. 그런데 새로운 유물론 같은 경우에는 주체냐 객체냐,
물질이냐 의식이냐와 같은 정말 지적인 목매에 가까운, 제가 보기엔 디즈니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건가. 거기서 모든 사물들이 춤추고 교감하고 이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디즈니의 철학이라고 신유물론들 대부분 정의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모든 물활론이, 모든 생기론이 살아 숨쉬고 있고 모든 것이 물질적 객체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 오히려 저는 이제 사회 역사적인 체계에 관련된 이론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담론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유물론은 가치 형태론 같은 것이다. 사회적인 객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이걸 자세하게 나도 이론적으로 대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주제 넘기 왜 그걸 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까? 신유물론에 대한 그 이론적 전투를 왜 내가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많이 들어서 그냥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냥 일과적인 흥미로운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들레즈를 비롯한 철학을 둘러싸고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이라고 단칼에 프레드릭 제임슨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시인유물론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 현상이다. 실례지만 철학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한 분만, 그럼 노대원 선생님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기대 부응하여서 야단을 치겠습니다. 네, 저 그 서동진 선생님 그 수업 이제 대중문화론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네, 그때와 같이 여전히 이제 어려워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마 그때 잘 못 배워서 제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얕은 것 같습니다. 솔라 코미즘이라는 되게 재밌는 이제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SF에서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가 그 다이슨 구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항성계를 둘러싸서 태양을 완전히 둘러싸서 거기서 이제 태양의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로 소설을 쓰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 물리학자들 다이슨이 그렇게 제시하고 소설가들이 그 앞서서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면 그런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방식의 기술적 구현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제 코미니즘의 형태로 발현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에는 뭐 그 태양광 이런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테슬라 이런 빅테크들이 오히려 더 그 담론들을 장악하고 선도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다이슨 구 같은 실제적으로 솔라 코미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거나 혹은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면은 아마도 빅테크 기업가들이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태양전지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고 태양광 에너지 가격은 쭉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되자 훨씬 더 이은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사용 공유제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거의 개발을 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적 수준에 의해서 거의 무료 수준으로 거의 이제 판매 불가능한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뭐라고 그럴 로더데일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바로 이와 같은 특성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서로가 다 갖고 있는 SF적인 상상력의 경합입니다. 그 아까 저 SF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이제 하나로 퉁쳐가지고 그것들을 높이 살 일이 아니라 SF는 제가 보기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우리 사회 인식론적인 혹은 상상적인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합의 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오 엔지니어링적인 SF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막 얘기했던 태양 복사 관리 같은 걸 통해서 항공으로 아까 얘기했던 황산염 같은 경우는 에어로졸로 뿌리면은 태양 복사를 차단해서 필리핀에서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잠깐 메모를 해놨었는데 어떤 피나투본가라는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그 화산재가 대기를 덮으면서 그때 그 해에 일시적으로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봤더니 일루세 담론을 주장했었던 그 양반이 폴 크리스천 같은 사람이 그거 아황선염을 뿌리면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창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쌓아두었던 에너지가 혹시라도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년에 10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도하지 않아야 되지만 모두가 지금 SF적 상상력을 경합을 한다라는 거. 어디서? 기업의 경영기획실에서 혹은 소설가의 타이프라이터 위에서 이와 같은 SF적인 상상력의 경합을 하고 있는 것. 지오공학적인 상상력이냐 솔라 커뮤니즘적인 상상력이냐 둘 다 SF적인 상상력인데 이 SF적인 상상력의 정착이라고 부르는 것들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과 적대성 이런 것들을 저를 의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선생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형태들을 섬세하게 인식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